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서 생명의 연료인 혈액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공장, 바로 골수에 문제가 생기는 골수 부전 증후군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골수 부전 증후군이라는 게 사실 하나의 병이라기보다는 여러 질환을 포함하는 좀 넓은 개념이죠. 맞습니다. 저희 손에는 골수 부전 증후군 및 관련 질환이라는 전문 의학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리잖아요. 이 질환들이 구체적으로 뭐고 서로 어떻게 다른지, 또 이걸 왜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겁니다. 네, 그렇죠. 복잡한 만큼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많은 골수 부전 질환들의 공통적인 출발점이랄까요? 범혈구 감소증이라는 상태인데요. 혈액 속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세 가지 주요 세포가 다 줄어드는 거죠. 네, 모든 혈액세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희 자료에 있는 표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볼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골수, 그러니까 혈액 공장 자체가 거의 텅 비어버린 경우, 이걸 저세포성이라고 하고요. 네, 세포가 별로 없는 거죠. 다른 하나는 공장은 뭐 세포들로 차 있긴 한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된 혈액세포를 못 만들거나 아니면 좀 불량품을 만드는 경우, 이건 과세포성 또는 정상세포성이라고 부르네요. 맞습니다. 세포수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많은데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죠. 그럼 첫 번째로 이 텅 빈 공장 상태에 해당하는 재생 불량성 빈혈, 영어로는 에플라스틱 어니미아, 줄여서 AA라고 하죠. 이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범혈구 감소증이 있으면서 골수가 말 그대로 지방으로 채워져서 텅 비어 있는 저세포성 상태가 특징이라고요. 네, 이게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히 면역계가 자기 골수를 공격해서 파괴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물게는 선천적, 그러니까 유전적인 문제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료에 그림도 있는데 정상 골수랑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르네요. 지방만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이게 바로 재생 불량성 빈혈의 골수군요. 그렇죠. 조혈세포는 거의 보이지 않고 지방세포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골수 부전이라는 건 혈액세포를 만드는 생산 단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 생산 자체의 문제? 네. 이미 만들어진 혈액세포가 몸 안에서 파괴돼서 줄어드는 용혈성 빈혈이나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임상적으로 정말 중요한 구분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 재생불량성 빈혈하고 저형성 골수 이형성 증후군, 그러니까 하이퍼플라스틱 MDS라고 부르는 상태를 구별하는 겁니다. 아, 둘 다 골수 세포 수가 적은 건 비슷한가요? 네, 겉보기엔 둘 다 골수가 좀 비어 보일 수 있는데 골수 이형성 증후군은 세포 모양의 이상, 즉 이형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결정적으로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치료법이 다르군요. 네, 재생불량성 빈혈은 보통 골수 이식이나 면역 억제 치료, 요즘엔 엘퉁보팍 같은 약도 같이 쓰는데 저형성 MDS는 접근법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원인을 좀 더 보면요. 이것도 흥미로운데요.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면 당연히 골수가 손상받겠죠. 활발하게 분열하는 세포들이니까요. DNA 손상이 직접적으로 오죠. 근데 만성적인 영향으로는 MDS나 백혈병 위험은 있어도 재생불량성 빈혈은 아니라고 하네요. 네, 급성 고설량 노출이 주로 관련됩니다. 만성 저설량 노출은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벤젠 같은 화학물질 노출도 원인이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규제 덕에 많이 줄었다고 하고요. 또 특정 약물에 대한 특이 반응으로 생길 수도 있다고요. 네, 클로람페니콜 같은 항생제나 일부 항경련제, 소염진통제 등이 보고된 바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약을 먹었다고 다 생기는 게 절대 아니고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약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실제 약물 유발성 빈혈은 매우 드뭅니다. 그렇군요. 연관성이 인과관계는 아니니까요. 감염 후에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요. 특히 간염 후에. 네, 한 5% 정도에서 간염 후에 발생하는데 주로 젊은 남성에게서 간염이 회복되고 한두 달 뒤에 아주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이한 건 우리가 흔히 아는 A형,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아니라 원인 불명의 혈청음성 간염 후에 잘 생긴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특이하네요. 다른 면역 질환과도 연관될 수 있고요. 네, 수혈 관련 이식편대 숙주병, GVHD나 호산구성 근막염, 흉선종 같은 질환과 연관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작성 야간 혈색 소뇨증,
PNH라는 병과의 관계도 주목해야 합니다. PNH요? 그건 어떤 병이죠? PIGA라는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적혈구가 쉽게 파괴되고 혈전 위험도 높은 병입니다. 그런데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의 거의 절반 이상에서 이 PNH 세포, 즉 PNH 타입의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가 소량 발견될 수 있습니다. 아, 두 질환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군요. 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얽혀 있거나 한 질환이 다른 질환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건 후천적인 경우지만 선천적인 원인도 있다고요? 네, 유전적인 결함으로 생기는 경우 말씀이시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판코니 빈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상염색체 열성으로 유전되고 태어날 때부터 여러 기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DNA 복구 기능에 문제가 있는 병입니다. 진단 검사법도 있고요. 또 다른 유전 질환도 있나요? 네, 텔로미어 생물학적 장애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텔로미어라는 게 염색체 끝부분을 보호하는 구조물인데 이걸 복구하거나 유지하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발끈 끝에 플라스틱 캡 같은 역할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게 짧아지거나 망가지면 세포가 빨리 노화하고 문제가 생기죠. 전형적인 형태로는 피부나 점막 이상, 송발톱 이상 같은 특징과 함께 어린 나이에 재생불량성 빈혈이 생기는데 성인에서는 이게 아주 미묘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미묘하게요? 그냥 약간의 빈혈이나 적혈구 크기가 좀 큰 정도. 그런데 가족력을 잘 살펴보면 이유 없이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증이나 간경변이 있었던 분, 혹은 아주 젊은 나이에 머리가 하얗게 센 분이 있다면 이런 텔로미어 관련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동력 청취가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 병이 생기는 핵심 원리, 병태 생리를 좀 보면요. 결국은 혈액을 만드는 줄기세포 자체가 심각하게 줄어든 상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의 경우 정상의 1% 이하로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후천성인 경우에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 그중에서도 T세포가 자기 자신의 조혈모 세포를 적으로 잘못 인식해서 공격하고 파괴하는 것이 핵심 기전으로 밝혀졌습니다. 자기 세포를 공격한다고요? 네, T세포가 인터페론 감마 같은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조혈모 세포 표면에 FAS라는 자살 수용체 발현을 유도하고 결국 세포 사멸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의 방어 시스템이 오히려 혈액 공장을 스스로 문 닫게 만드는 셈이네요. 그렇죠. 자가면역 기전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 증상도 비교적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증상이 주로 나타나나요? 가장 흔한 건 출혈 경향입니다. 쉽게 멍들고 잇몸이나 코에서 피가 나고 피부에 작은 붉은 반점, 즉 점상 출혈이 생기는 거죠. 혈소판 감소 때문에요. 아, 피가 안 멈추는 거군요. 네. 그리고 빈혈 때문에 피로감, 쇠약감, 숨찬 증상도 당연히 동반되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백혈구 수도 떨어지는데 초기에는 감염 증상이 오히려 두드러지지 않는 편이라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남아있는 백혈구 기능이나 다른 면역 기전이 어느 정도 버텨주는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진찰해 보면 얼굴이 창백하고 피부에 멍이나 점상 출혈이 보이는 게 특징적입니다. 다른 특징적인 소견은 없나요? 네, 보통 목이나 겨드랑이 같은 데 림프절이 만져지거나 배에서 간이나 비장이 크게 만져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그런 소견이 보인다면 재생불량성 빈혈보다는 다른 질환, 백혈병이나 림프종 같은 걸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선천성 증후군을 시사하는 외형적인 특징들도 잘 살펴봐야겠네요. 피부 반점이라든지 키가 작다든지. 맞습니다. 카페올의 반점, 저신장, 이상한 모양의 손톱, 너무 이른 백발 같은 것들이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결국 혈액 검사하고 골수 검사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모두 감소한 범혈구 감소증 소견을 확인하고 골수 생검을 통해 골수가 텅 비어있는 저세포성 골수를 확인하는 것이 진단의 핵심입니다. 골수 검사가 필수적이군요. 네, 확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어도 1cm 이상의 충분한 길이의 골수 조직을 얻어서 봐야 하고요. 현미경으로 보면 대부분 지방세포이고 조혈세포는 25% 미만으로 아주 적게 관찰됩니다. 말초 혈액 도말 검사에서는 적혈구 크기가 좀 커져 있는 경우가 많고 대적혈구증, 혈소판이나 과립구가 현저히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검사들도 있나요? 네, 원인을 파악하고 다른 질환과 감별하기 위해 여러 검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판코니 빈혈을 배제하기 위한 염색체 파괴 검사, 텔로미어 길이 측정, PNH 세포를 찾는 유세포 분석 검사 등이 도움이 되고요. 골수세포의 염색체 검사도 중요한데 재생불량성 빈혈에서는 염색체가 정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상이 보인다면 MDS 같은 다른 질환을 시사하죠. 유전성 질환이 의심될 때는 유전자 패널 검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별 진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저형성 MDS와의 구분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MDS는 세포 모양이 이상한 이형성 소견이나 특징적인 염색체 이상 또는 체세포 유전자 돌연 변이가 발견되는 점으로 감별할 수 있습니다. 예후는 과거에 비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치료법이 발달해서요? 네, 치료법이 없던 시절에는 진단 후 수년 내 사망률이 매우 높았지만 지금은 조혈모 세포 이식이나 면역 억제 요법 덕분에 장기 생존율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병의 중증도는 혈액 수치, 특히 절대 호중구수, 혈소판수, 망상적 혈구수로 판단하는데요. 그 수치들이 예후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네, 특히 치료 시작 전 망상적 혈구수나 림프구수가 비교적 높으면 면역 억제 치료에 반응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PNH 클론의 존재 유무나 크기, 텔로미어 길이, 그리고 일부 체세포 돌연 변이, 예를 들어 ASXL1 등도 예후 예측 인자로 고려됩니다. 치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하나는 아예 새로운 골수를 만들어주는 조혈모 세포 이식, 또 하나는 면역계를 조절해서 내 골수가 회복되도록 돕는 면역 억제요법. 네, 맞습니다. 완치를 목표로 한다면 조혈모 세포 이식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면역 억제요법은 남아있는 자신의 조혈 기능을 되살리는 개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스테로이드 단독요법은 재생불량성 빈혈에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아, 스테로이드가 주 치료제가 아니군요. 네, 그럼 구체적인 치료법을 좀 더 보면요. 조혈모 세포 이식, 즉 HSCT는 젊은 환자, 보통 40에서 50세 미만에게 조직적합성 왕원, HLA가 완전히 일치하는 형제자매 공여자가 있을 경우 첫 번째 치료 옵션으로 고려합니다. 성공하면 완치율이 80에서 9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형제 중에 공여자가 없으면요. 요즘은 HLA 일치 비혈연 공여자, 타인 공여자, MUD 이식 성적도 매우 좋아졌고요. 기술이 발달해서 부모나 자식 간의 HLA 반일치 이식도 활발히 시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식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식 전에 가족, 특히 잠재적 공여자의 혈액을 수혈받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면역 억제요법은요? 현재 표준 치료는 3중요법입니다. 말에서 유래한 항흉선세포 글로불린, 홀스 ATG와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두 가지 면역 억제제에 엘트롬보팍이라는 약을 추가하는 겁니다. 엘트롬보팍은 어떤 약인가요? 트롬보포에이틴 수용체 작용제인데요. 조혈모 세포를 자극해서 증식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약을 함께 쓰는 3중요법으로 치료하면 약 70에서 80%의 환자에서 혈액 수치가 호전되는 반응을 보입니다. 상당히 높은 반응률이죠. 효과가 좋네요. 부작용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ATG는 투여시 발열이나 오한 같은 반응이 흔하고 며칠 뒤에 혈청병이라고 해서 관절통, 피부 발진 같은 면역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린은 신장 독성이나 고혈압, 다모증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엘트롬보팍은 간 기능 이상을 유발할 수 있어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치료 후에는 괜찮아지는 건가요? 치료 반응이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환자에서는 나중에 골수 이형성 증후군, MDS나 급성 백혈병 같은 클론성 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10년 정도 추적 관찰하면 약 10에서 15% 정도에서 이런 변화가 관찰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PNH 클론이 확장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 계속 관찰이 중요하겠군요. 다른 치료법은 없나요? 안드로겐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 과거에 사용되기도 했고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진 않았지만 일부 환자, 특히 텔로미어 유전자 결함이 있는 중등도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텔로머라제 활성을 증가시키는 기전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지요법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호중구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는 감염에 극도로 취약하기 때문에 열이 나면 즉시 강력한 항생제나 항진균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출혈 예방을 위해 혈소판 수치를 보통 1만 ml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혈소판 수혈을 하고요. 빈혈 교정을 위해 적혈구 수혈도 필요한데 보통 헤모글로빈 수치 7GDL 이하이거나 증상이 심하면 9GDL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수혈을 자주 받으면 철분이 쌓인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누적 수혈량이 약 50단위, 팩트 RBC 기준 정도 되면 철분 제거 치료, 즉 철분 킬레이트 요법을 시작해야 합니다. 조혈 성장인자인 EPO나 GCSF는 일반적으로 재생불량성 빈혈 자체의 조혈 기능 회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재생불량성 빈혈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적혈구 무형성증, PRCA입니다. 이건 이름에서 좀 짐작이 가는데요. 네, 그렇죠. Pure Red Cell Aplasia. 말 그대로 순수하게 적혈구 개통 세포만 선택적으로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까 재생불량성 빈혈은 모든 혈구가 다 문제였는데 이건 적혈구만 문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빈혈은 심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어린 적혈구인 망상적혈구 수는 매우 낮지만 백혈구나 혈소판 수치는 정상인 것이 특징입니다. 골수 검사를 해보면 다른 계열 세포는 괜찮은데 적혈구를 만드는 정구세포들만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선천성, 후천성이 있나요? 네, 선천성 형태로 다이아몬드 블랙판 빈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리보솜 기능 이상과 관련된 유전 질환입니다. 하지만 후천성 PRCA가 더 흔한데요. 후천성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원인이 꽤 다양합니다. 가슴샘에 생기는 종양인 흉선종과 연관된 경우가 꽤 있고요. 또 특정 림프구인 대과림 림프구, LGL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질환이나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CLL 같은 다른 혈액 질환에 동반되기도 합니다. 감염도 원인이 될 수 있나요? 네, 파보바이러스 B19라는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감염될 경우 특히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서 PRCA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골수를 보면 아주 특징적인 소견으로 거대한 전적아구, 자이언트 프로노모블라스트라는 세포가 관찰됩니다. 자료 그림에도 나와 있죠. 아, 그러네요. 약물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네, 일부 약물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드물지만 빈혈 치료에 쓰이는 조혈 호르몬인 에리스로포이에틴, EPO에 대한 항체가 몸에서 생겨서 EPO가 작용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병 기전은 대부분 면역학적인데 특히 T세포가 적혈구 전구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흉선종이 있다면 수술로 제거하고 의심되는 약물이 있다면 중단해야겠죠. 만성 파보바이러스 B19 감염이 원인이라면 면역글로불린 정맥주사 IVIG가 효과적입니다.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특발성인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스포린, ATG 같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빈혈에 대한 수혈이나 철분 관리 같은 지지요법도 중요하고요. 네, PRCA는 재생불량성 빈혈과 비교해서 이해하니까 좀 더 명확하네요. 자, 이제 오늘 내용 중에 어쩌면 가장 복잡할 수도 있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수 이형성 증후군, MDS인데요. 이건 뭔가 한 가지 병이라기보다 여러 아형을 포함하는 증후군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마일로이드 디스플라스틱 신드롬스, MDS는 그 자체로 매우 이질적인, 즉 다양한 모습을 가진 클론성 줄기세포 질환 그룹입니다. 핵심적인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특징이요? 첫째는 골수에서 혈액세포를 만들기는 만드는데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말초 혈액에서는 오히려 혈구수가 부족해지는 비효율적 조혈로 인한 혈구 감소증입니다. 둘째는 시간이 지나면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AML로 본격적인 혈액암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골수 기능 부전 문제와 암으로 진행될 위험,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 양면성을 이해하는 것이 MDS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골수를 들여다보면 아까 재생불량성 빈혈처럼 텅 비어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포가 정상보다 많거나 정상 수준인 경우가 흔합니다. 이걸 과세포성 또는 정상세포성 골수라고 하죠. 세포는 많은데 왜 혈구수는 부족한 거죠? 그게 바로 비효율적 조혈 때문입니다. 세포들이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고 중간에 죽어버리거나 세포자멸사 증가, 모양이 비정상적이어서 재기능을 못하는 거죠.
이 비정상적인 모양을 바로 이형성, 디스플레이자라고 부릅니다. 이형성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전문가님. 네, 이형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세포 모양이 이상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적혈구 계열 세포는 핵 모양이 기형적이거나 여러 개로 나뉘어 보이기도 하고요. 백혈구 중 과립구는 핵이 보통 여러 개로 나뉘어야 하는데 덜 나뉘어 있거나 저분엽핵, 세포질에 있어야 할 과립이 거의 없는 저과립의 모습을 보입니다. 혈소판을 만드는 거대 핵구는 핵이 여러 개로 분류되어 있거나 아주 작은 형태를 띨 수도 있고요. 아, 공장에서 불량품이 계속 나오는 것과 비슷하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골수에는 세포가 많아도 말초 혈액으로는 제대로 된 세포가 나오지 못해서 빈혈,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가 생기는 거죠. 주로 어떤 분들에게 많이 생기나요? 주로 7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발병률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건강검진이 활발해지고 질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진단율이 증가하는 추세고요. 또 과거의 다른 암 때문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에 2차적으로 발생하는 치료 관련 MDS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특정 유전적 소인이 있는 젊은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게 왜 생기는 건가요? 병태 생리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기본적으로는 혈액을 만드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줄기세포 단계에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이 비정상적인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 집단, 즉 클론이 점차 정상세포를 밀어내고 자라나면서 발생하는 클론성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유전자 돌연변이가 축적되는 노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전자 돌연변이가 핵심이군요. 네, MDS 환자의 약 절반 정도에서는 골수세포의 염색체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5번이나 7번, 20번 염색체의 일부가 없어지는 결손, 또는 8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3염색체 등이 비교적 흔하고 이런 염색체 이상 패턴이 예후와 관련이 깊습니다. 요즘엔 유전자 검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NGS, 같은 유전자 검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떤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MDS 발생과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훨씬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염색에서 핵 주위의 철과립이 반지처럼 보이는 고리 철정 모구를 특징적으로 만드는 아연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멜에 TP53 같은 종양 억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면 예후가 매우 나쁘고 백혈병으로 빨리 진행하는 경향이 있죠. RNX1이나 ASX1 같은 유전자 돌연변이도 예후가 좋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고요. 하나의 돌연변이만 생기는 건 아닌가 보네요. 네, 보통 처음에는 병을 시작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드라이버 돌연변이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추가적인 돌연변이들이 쌓이면서 클론이 진화하고 병이 더 악화되는 다단계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번 염색체 일부가 없어지는 OQ- 증후군의 경우에는 그 부위에 있는 리보솜 단백질 유전자의 소실이 병의 발생 기전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조금 복잡하네요. 임상 증상은 어떤가요? 서서히 나타나나요? 네, 대부분의 경우 서서히 진행하는 빈혈 증상이 가장 흔합니다. 피로감, 쇠약감, 활동 시 숨이 차는 증상이죠. 그래서 증상 없이 그냥 건강검진 혈액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열이 나거나 취중이 줄기도 하나요? 그런 전신 증상은 MDS 자체보다는 골수증식성 질환이나 백혈병처럼 더 진행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찰할 때는 과거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가족 중에 비슷한 혈액 질환을 앓은 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신체 검진에서 특징적인 소견은요? 빈혈로 인한 창백함 외에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약 20% 정도의 환자에서는 비장이 약간 커져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MDS와 함께 원인불명의 피부 염증, 관절염, 재발성 열 같은 전신 염증 증상이 동반될 때 VXAS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질환 개념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UBA1이라는 특정 유전자의 최세포 돌연변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검사실 소견은요? 혈액 검사랑 골수 검사가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빈혈이 가장 흔하고 적혈구 크기가 정상보다 큰 대적혈구성 빈혈인 경우가 많습니다. 백혈구나 혈소판 수도 감소되어 있을 수 있고요. 혈액 도말 검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형성 세포들, 예를 들어 저과리 포중구나 거대 혈소판,
가끔은 미성숙 세포인 아세포가 관찰될 수도 있습니다. 골수 검사는 더 자세한 정보를 주겠네요. 그렇죠. 진단과 분류에 결정적입니다. 골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 충실도가 정상이거나 오히려 증가된 과세포성인 경우가 흔합니다.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적혈구 계열 세포의 핵 모양 이상, 이형성이나 철 염색에서 발견되는 고리 철정 모구, 백혈구 계열 세포의 핵 분절 이상이나 저과립 소견, 거대 액구의 형태 이상 등 다양한 이형성 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수 내 아세포 비율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병의 아형 분류와 예후 예측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세포 비율이 중요하군요. 네, 아세포 비율이 20% 이상이면 MDS가 아니라 급성골수성 백혈병 AML로 진단이 바뀝니다. 그리고 염색체 검사나 유전자 검사 결과는 최신 분류 체계, WHO 2022 분류나 ICC 2022 분류 등에 따라 병을 더 정확하게 A형으로 나누고 예후 점수 시스템, IPSS-R, IPSS-M을 통해 환자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점수에 따라 치료 방침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진단할 때 다른 병이랑 감별하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비타민 B10이나 엽산, 구리 결핍에 의한 빈혈도 이형성 비슷한 소견을 보일 수 있어서 반드시 감별해야 하고요. 특정 약물 부작용이나 알코올 남용, 자가면역 질환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재생불량성 빈혈과의 감별도 중요하고 아세포 비율에 따른 급성 백혈병과의 감별도 필수적입니다. 예후는 어떤가요? 환자마다 많이 다른가요? 네, MDS는 예후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후 점수 시스템 IPSS-R, IPSS-M 등으로 평가하는데 위험도에 따라 기대 여명이 몇 개월에서 10년 이상까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많은 저위험군 MDS 환자들은 백혈병으로 진행되어서 사망하기보다는 혈구 감소증으로 인한 감염이나 출혈 같은 합병증 때문에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 관련 MDS는 일반적으로 예후가 더 나쁜 편입니다. 치료가 정말 복잡하고 환자마다 맞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치료법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치료는 혈액학 전문가의 판단하에 환자의 나이, 전신 상태, 동반 질환, 그리고 MDS의 위험도와 아형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도 있나요? 유일한 완치 방법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입니다. 하지만 MDS 환자분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이식 자체의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식 가능 여부와 시기는 위험도 평가와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고령 환자를 위해 이식 전처치 강도를 낮춘 강도 저하 전처치 RIC 요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하나요? 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고위험군 MDS 환자의 표준 치료 중 하나는 저메티로아제, 하이퍼메탈레이팅 에이전스, HMAs입니다. 아자시티딘과 데시타빈이라는 주사제가 대표적인데요. 이 약들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해서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혈구 수치를 개선하며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경구용 데시타빈 세다주리 등 복합제도 사용 가능하게 되었죠. 부작용은 없나요? 주요 부작용은 치료 초기에 골수 기능이 더 억제되어 혈구 수치가 일시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염이나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정 아형에 효과적인 약도 있다고요? OQ-징후군이에요? 네. 5번 염색체 장완결손 OQ-가 있는 MDS 아형, 특히 저위험군 환자의 빈혈에는 레날리도마이드라는 면역 조절제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수혈 의존도를 크게 줄여주고 일부 환자에서는 염색체 이상까지 없어지는 관해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약도 골수 억제나 혈전 생성 위험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처럼 면역 억제요법을 쓰기도 하나요? 네, 일부 저위험군 MDS 환자, 특히 비교적 젊고 골수세포 충실도가 낮은 저세포성 환자에서는 에이티즈나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면역 억제요법이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 자체를 도와주는 약은요? 빈혈 개선을 위해 EPO 같은 적혈구 조혈 자극제를 사용해 볼 수 있는데 특히 체내의 EPO 농도가 낮은 환자에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때로는 GCSF를 병용하기도 하고요. 혈소판 수치가 낮은 환자에게는 엘트롬보팍 같은 TPO 유사체를 조심스럽게 사용해 볼 수 있지만 고위험군 MDS에서는 백혈병 진행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되는 새로운 약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MDS 분야는 연구가 매우 활발해서 새로운 치료제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SF3B1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고리철 정모구 동반 MDS 환자의 빈혈 치료에 루스파터섹트라는 약이 좋은 효과를 보여 승인되었고요.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 IDH1,2를 표적으로 하는 약물, BC2라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베네토클락스를 저메틸 화제와 병용하는 연구, 염증 경로를 조절하는 약물, 텔로머라제 억제제, 이메탈스타트 등 다양한 기존의 약물들이 임상시험 중이거나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발전이 있네요. 그래도 지지요법은 여전히 중요하겠죠? 그럼요. 어떤 치료를 하던 혈구 감소증에 대한 수혈, 적혈구, 혈소판과 반복 수혈로 인한 철분 과잉 축적을 관리하는 철분 킬레이트 치료는 MDS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감염 예방과 관리도 매우 중요하고요. 네, MDS가 정말 복잡하지만 다양한 치료 전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골소 피티시스성 빈혈이라는 상태에 대해서만 짚어보고 넘어가죠. 이건 또 다른 개념인가요? 네, 이건 앞서 다른 질환들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마이엘로피식 아니미아라고 하는데 골수 자체의 원발성 질환이라기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해 골수 공간이 물리적으로 침범당하거나 2차적으로 섬유화, 즉 딱딱해져서 정상적인 조혈 기능이 억제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원인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같은 다른 고형암 세포가 골수로 전이된 경우, 또는 결핵이나 진균 같은 감염이 골수를 침범한 경우, 고시혈병 같은 대사질환이나 고라석증 같은 드문 뼈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발성 골수섬유증이라는 별개의 질환과는 구별해야 하고요. 특징적인 소견이 있나요? 네, 말초 혈액 도말 검사에서 특징적인 유백저가 구성 변화, 류코 에리스로블라스토시스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 평소에는 골수 안에만 있어야 할 핵이 있는 어린 적혈구, 저가구나 미성속 백혈구 세포들이 혈액으로 빠져나오고 눈물방울 모양의 세포들이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골수 검사를 하려고 바늘을 찔러도 섬유화 때문에 내용물이 잘 안 뽑히는 건성천자, 드라이탭 소견을 보이는 경우도 흔하고요. 예후나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르겠군요. 네, 당연히 기저 원인 질환이 무엇인지에 따라 경과가 결정되고요. 치료 역시 그 기저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핵심이고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에 대한 수혈 등 지지요법이 주가 됩니다. 네, 오늘 골수라는 우리 몸의 중요한 혈액 공장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즉 골수 부전 증후군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공장이 아예 텅 비어버리는 재생불량성 빈혈부터 특정 생산 라인만 멈추는 적혈구 무형성증, 그리고 외부 요인으로 공장 공간 자체가 침범당하는 골수 피티시스성 빈혈까지 꽤 복잡했지만 그래도 유전자 수준의 이해가 깊어지면서 진단과 치료에 정말 많은 발전이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질환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 예를 들어 빈혈이나 출혈 경향 같은 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원인과 병태 생리, 그리고 치료법이 정말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군요. 네, 바로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면역계의 문제인지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지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 전략을 세우는 첫걸음이니까요. 마치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면서도 골수 기능이 조금씩 변하고 미세한 변화들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골수 부전 질환들의 아주 초기 단계와 그냥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 사이의 경계는 과연 어디일까요?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이네요. 만약 미래에 우리가 이 경계를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어떤 바이오마커 같은 걸 찾을 수 있게 된다면 어쩌면 이런 질병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감지하거나 더 나아가 예방할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을까요? 한 번쯤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